자, 오늘 우리 K증시는 한 주의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비록 코스피는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에 정조준을 당한 현대차, 기아가 빠지면서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모처럼 2600포인트를 회복했고요. 이거는 어제 라이브 때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에서 우리 K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제일 높은 나스닥의 2만 포인트 재탈환이랑 뭔가 콜라보가 나온 걸로. 그다음 오늘 코스닥의 경우는 모처럼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쌍두마차로 내달리면서 오늘만큼은 형보다 나은 아우격으로 코스피 상승률을 압도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화제의 종목은 바로 신풍제약, 그 가미가제 제약이었는데 마침 가미가제 한자가 또 신풍이잖아요. 근데 여기 주주분들은 그야말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관련해서 오늘 금감원 측의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난 코로나 때 그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던 바로 그 신풍제약인데, 여기 지주사인 송암사라는 데서 당시 임상 2상 실패를 미리 알고 그 당시 200만 주를 시간 외 블록딜로 처분하면서 매매 차익 1,562억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당시에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갑자기 시간 외에서 하한가 가면서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뭐 기타 법인이고 뭐가 약간 개인만 빼고는 다 던져버리다가 결국 주가가 날아가 버렸는데, 처음에는 뭐 개미털기네 뭐네 달려들던 그런 개인들도 영문을 모르고 그 물량 다 받아먹다가 결국은 뭐 배 터져 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한 결과 결국 그 신풍제약 2세가 검찰에 송치될 처지가 지금 됐는데, 아니 그럼 뭐합니까? 이미 주주들은 계좌 다 박살나고 깡통 찼는데. 하여간 당시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 테마로 주가 21만 원을 갔던 이 신풍제약이 오늘 종가 9,36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때 말씀드린 게 K바이오의 3상이란 없다고 생각해라, 2상이 최대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간 코스닥도 아닌 코스피 종목이 이지랄이니 정말 이번 기회에 K바이오는 정말 위험자산도 아닌 모험자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의 경우는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뭐 약대를 나왔거나 최소 그런 제약업계에서 어느 정도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커버를 하는데, 그놈의 마바라 놈들 경제연구소 이런 데는 도대체 뭘 한다고 구구절절 맨날 꿈과 희망을 바이오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씨부리는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다른 업종은 몰라도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다시는 그 마바라들이 나대지 못하게 진짜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2차 전지 대부분이 반등하는 이런 와중에도 혼자 나고자, 그야말로 윷놀이 할 때 낙으로 빠진 게 바로 금양인데 또 52주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인터배터리니 뭐 몽골 그 광산의 시찰단이 가니 뭐 그 어떤 재료도 통하지를 않고 있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도 그 오너는 자기 주식 최고가 부근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금양에 빌려주고 연이자만 4.5%씩 따박따박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상폐가 되더라도 그 돈은 제일 먼저 회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들만 또 곡소리가 나는 거고 그 빠데리 신도들만 또 이제 거지가 되는 시나리오죠. 저는 이 금양이야말로 진짜 2차 전지업계의 신풍제약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사장이 주식 다 팔고 퇴사를 한 뒤에 지금은 또 회계팀에서 2명이 퇴사를 해서 여기 경력직 채용 중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공시 담당자가 도망간 게 아닐까.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다? 그건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지금 그 금양 드림 팩토리 2인지 거기 공장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문이 닫혀 있으니 그 누구도 알 길이 없다고 하고, 대신에 사람의 왕래가 없다는 것 정도는 현재 목격담이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공장이라는 게 당연히 물건이든 사람이든 들락날락을 해야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이지, 무슨 마약 공장도 아니고 문 쳐 닫아놓고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계약 공신이 IR이니 이런 거 언플한 거 중에서 단 하나도 제대로 된 건 없었습니다. 뭐 몽골 광산도 매출액의 90%가 축소를 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저는 여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이번 주에 뜰 거라고 보고, 현재 이제 회계감사 기간도 중인데 이제 3월에는 회계감사 결과하고 그 정기주총이 같이 다가오는데, 저는 이때 아무래도 회계 의견은 최소 한정, 최대 거절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당장 갚아야 될 부채가 1조 원인데 더 이상 담보로 잡힐 주식도 공장도 또 실물 배터리도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요. 심지어 뭐 매출 채권이라도 있으면 그걸 담보로 잡힐 수 있는데 매출 채권이 없어.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배터리를 안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참 지금까지 여기 차트만 봐도 진짜 전형적인 작전주 그 사기 종목 분위기인데, 아니 직원 100명의 신발 깔창 만드는 발포제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2차 전지 배터리 만든다고 뭔
IR 외주 계약 맺은 사람을 이사라고 명함 파주고 그 사람이 온갖 유튜브 다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국뽕 주입하고 이 금양 주식을 안 사면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질 않나. 거기다 또 개인적으로 뭐 책도 팔고 유료 강의도 팔고 그러고 다녔죠.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오너가 금양 인수한 뒤로 제대로 장사를 한 거라고는 진짜 종이 장사밖에 없는데 그동안 찍어낸 주식이 무려 6천만 주야. 거기다가 또 그 MSG를 친 게 뭐 2170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드림팩토리, 몽골광산, 또 미국 나노테크의 계약 공시 이런 것들 지금까지 단 하나도 현실에서 이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국정교과서에 실어야 될 희대의 K 증시 흑역사입니다. 뭐 빅뱅 폭발, 바인딩 계약, 숏스퀴즈 진짜 이런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를 가지고 저학력 고령층의 주머니를 슈킹한 그런 인간들은 정말 가정 파괴범급으로다가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 미국은 워싱턴 데이로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빅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지난번에 퀄컴이 인수한다고 간을 봤던 바로 그 인텔을 이번에는 브로드컴하고 대만 TSMC가 나눠서 인수한다는 소식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보도로 띄웠습니다. 근데 뭐 브로드컴이든 TSMC든 하여간 가격만 맞으면 뭐 인텔은 당연히 팔 생각이 있는 거는 뭐 이미 작년에 퀄컴하고 협상 당시에 알려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법무부 독과점 관련해서 이제 이게 관건인데 어쨌든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텔의 반도체 설계랑 마케팅 디비전은 브로드컴이 떠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설비를 비롯해서 파운드리 쪽은 TSMC가 나눠서 가져간다는 이런 계획이라는데 저는 여기 이거 분명히 트럼프가 개입했다고 보는데 그럼 이제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트럼프는요, 뭐 브로드컴이든 TSMC든 하여간 인텔 먹은 다음에 간판 바꿔달고 그딴 짓은 안 되는 거고 그냥 돈만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그만큼 배분해서 가져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락을 할 게 뻔해 보이거든요. 대신 뭐 어찌됐든 간에 고용 승계는 다 뭐 기본이고. 그래서 저는 이 인텔이 사실 제일 강점은 그 반도체 설계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죽쓰고 있는 게 바로 파운드리인데 만약에 이 인텔의 반도체 설계 쪽은 브로드컴이든 어디든 하여간 그대로 기술 이전 받으면서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지금 개판난 이거는 TSMC 기술력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럼 당연히 인텔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서 오히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이번에야말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든 아니면 그 모바일 DX 부문이든 분할을 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경우도 HBM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킨다는 계획이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데 이것도 이번 그 트럼프 행정부의 SK 하이닉스 물적 분할한 HBM 사업부가 나스닥으로 상장을 들어가기에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는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일단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호재고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악재라고 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뭐 DX든 파운드리든 하여튼 인적 분할로 기존 주주들한테 뭐 신주 인수권이나 아니면 지분을 인정해주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지만 SK 하이닉스는 그냥 그 SK 이노베이션 뚝 띄어내듯이 생으로 그냥 물적 분할 때려버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분할하면 그 SK 하이닉스 주가는 과연 출혈이 얼만큼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만들기 전에 주가를 보면은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 개발한 게 2013년이고 그로부터 이제 2년 뒤에 삼성전자가 HBM2로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2013년 전에 주가인 2만 원대까지 SK 하이닉스가 떨어진다고 보는 건 좀 무리고요. 그 SK 하이닉스가 작년 사상 최고 실적 내는데 여기 매출 66조 원 가운데서 D램 비중 적용하면 결국 HBM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물적 분할하면 그게 그냥 3분의 1이 통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주가도 3분의 1 토막이라는 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고 대신에 R&D나 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같은 건 놔두고 분할시킨다. 그러니까 딱 HBM 사업부에서 HBM 제조, 판매, 유통 이것만 떼어낸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나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삼성전자가 작년에는 계속 헛발질만 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HBM에서 SK 하이닉스를 추월할 만한 성과를 낸다고 하면 결국 또 주가 측면에서는 그 수급의 이동도 무시를 못하겠죠. 근데 참 이 HBM의 경우는 원래 일본 그 게임사 닌텐도에서 주문을 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그러죠. 이게 이제 2010년대 초반에 닌텐도가 그래픽 성능 강화를 위해서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그런 방안을 SK 하이닉스에 제시를 했는데 여기 그 GPU 제조사 AMD도 관심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도
뭐 정확히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하여튼 닌텐도 측에서 제안을 하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쌩 깠고 SK 하이닉스만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10년 전부터 SK 하이닉스는 게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당연히 그래픽 메모리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바로 그 즉시 HBM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HBM은 뭐 제대로 된 사양이 없고 그냥 커스터마이징, 우리말로 뭐 수제 맞춤형 그런 제품으로 콘솔 게임 업체나 GPU 업체의 요구에 맞춰서 그냥 제작을 해야 됐었어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대량 생산으로 막 찍어내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었다고 하죠. 사실 그 당시에는 뭐 특수 목적의 제품이다 보니까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결국 2013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이 HBM 양산을 성공했는데 뭐 지금은 진짜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냥 아니지 이미 만들기도 전에 선 주문이 밀려가지고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현실인데 이게 바로 그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덕분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그 정말 코로나 때만 해도 이 HBM은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딱 1%밖에 안 됐고 전체 시장 규모도 1조가 못 넘었는데 사실 그때만도 삼성전자가 진짜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섰어도 지금 SK 하이닉스 원탑의 지위는 불가능했을 텐데 하여간 작년에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HBM 테스트 받으면서 거의 진짜 오픈북 시험급으로 그렇게 엔비디아에서 어떻게든지 합격시켜 주려고 챙겨줬는데도 그걸 못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런 첨단 기술일수록 그동안 들인 공과 시간을 무시 못하는구나 라는 걸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 SK 하이닉스의 앞에 SK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태원 회장이 원래 잘하는 게 바로 종이장사, 그것도 수시로 쪼개고 합치고 이걸 정말 시장 눈치 안 보고 바로바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우도 일단 HBM 쪼개고 주가 나락가면 그 시가대로 또 다른 데랑 합치고 이런 지금까지 어떤 SK표 기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K증시에서 바로 최근 케이스가 그 두산 밥켓을 로봇 밑으로 헐값에 갖다 붙이는 이런 것도 했는데 이거야말로 누가 뭐 상상이나 했습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 SK 그 지주사 가치를 관리하는 게 또 불법은 아닌 합법의 영역이라서 이 SK 지주사 지분 17.5%를 가지고 전체 그룹을 지배해야 되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다 SK 이름값 아니냐. 하이닉스든 뭐든 SK 패밀리 되고 나서 다 잘 된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든 해외 진출이든 하여간 SK 마크 달고 덕 본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나도 그 지분 좀 챙기겠다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최태원 회장은 지금 다른 재벌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해가지고 혼외자까지 추가가 된 마당이니까 뭐 동기부여가 새로 갱신됐다고 봐도 뭐 무방한 거죠. 하여간 이러나 저러나 최근 우리 K증시가 미국 증시를 모처럼 아웃퍼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1월 둘째 주 들어서 그러니까 금감원 그 이복현 원장이 올해 3월 31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풀겠다고 한 그 뒤로부터 지금 K증시가 강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이 뭐 작년하고 전혀 달라진 바 없이 계속 뭐 순매도로 내다 파는 중이고 이걸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3대 7로 나눠서 매수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기관이 지금 이제 미리 살찌워서 잡아먹겠다는 그런 심산이라고 치면 과연 여기 개인들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다들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갑자기 그 김세론 배우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 듣고 저는 솔직히 좀 충격받았거든요. 뭐 이 김세론을 처음 본 거는 당연히 원빈 나오는 아저씨 그 영화였는데 뭐 그러다 이제 잘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뭐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 좀 당돌한 캐릭터에다가 멘탈이 강한 걸로 봤는데 진짜 아까 뉴스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초등학생 그 교사한테 그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뭐 일도 있었지만 하여간 멘탈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하거나 좀 그런 분들 주변에 보이면은 절대로 그냥 혼자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이제 그다음 오늘 또 화제가 된 이슈는 뭐였냐면 사실 저는 이제 다음 대선이 뭐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간 차기 대선의 최대 흥행 요소가 바로 이거 주 4일 근무제라고 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 수혜주가 어디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여론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퓰리즘이다 혹은 수출로 먹고 사는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시기상조다
뭐 득보다 실이 클 거다 이런 지적도 이제 많은데, 그런 와중에 바로 오늘 전북자치도에서 벌써부터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치고 나왔어요. 시행은 바로 다음 달 3월부터고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은 크게 재택형과 휴무형 두 가지로 나누고, 이 중에서 휴무형은 주 4일 8시간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 그리고 재택형은 4일간 육아 시간 2시간 제외하고 6시간을 집에서 일하는 이런 형태라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지난 이재명 대표의 그 국회 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에서 나온 주 4일제를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화답을 한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아이슬란드의 경우가 2015년부터 공무원들 중심으로 주 4일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50% 넘는 근로자들이 이 주 4일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골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이제 단축하면서 이제 고용 수요도 확대하는 이건데, 지금 전라북도가 하려는 게 이 아이슬란드 케이스랑 비슷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영국의 경우는 5일치 근무 시간을 4일에 몰아서 하는 형태가 있긴 한데, 그 영국의 경우는 사실 이민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용시장도 엉망인데, 뭐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파트타임, 풀타임 이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걸 케이스 스터디로 삼기는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하여간 다음 대선에서 이 주 4일 근무제가 본격적인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장점을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바로 전라북도처럼 출산 장려를 위해서, 그러니까 육아도 뭐 일이라고 쳐주고 국가를 위한 일이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혜택을 준다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공무원이니까 가능하지 일반 기업에서까지 과연 통할까요? 자, 이어서 오늘 모처럼 봄날이 찾아온 K2차전지는 그럼 이번 1분기에 진짜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앞에 말씀드린 금양은 뭐냐? 여기는 2차전지 섹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2차전지를 현재 생산도 안 하고 있고 공장도 아직 안 지었는데 어떻게 2차전지로 들어갑니까? 심지어 2차전지 ETF 구성 종목에도 이 금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은 그냥 발포제 회사 겸 2차전지 호소인급이고, 지난 그 인터배터리에서 전구단만 몇 개 연결해가지고 불킨 그 정도는 진짜 초등학교 때 감자로 건전지 만드는 그 정도 기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과연 이번 인터배터리 2025 행사에서는 또 어떤 쇼를 할지 요거는 좀 궁금합니다. 그만큼 지금 데스퍼릿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그 원통형 배터리 시제품으로 뭐 자동차를 굴리는 정도의 그런 정말 쇼를 보여주면은 이건 또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그럼 가장 많은 개인들이 보유한 2차전지 제조사 에코프로의 경우 계획했던 대로 해외 사업 본격화를 좀 밀어붙이는 중이고요. 특히 유럽 전기차 시장은 이제 트럼프 영향권 밖에 있어서 올해 본격 성장을 기대하는데, 여기 에코프로 BM의 헝가리 양극재 공장 라인 3개 중에서 올해부터 1개를 돌린다고. 그래서 연간 5만 4천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향후 2배인 10만 8천 톤까지 생산량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유상증자 또 나오겠구만 이거,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포스코 홀딩스는 중국 업체랑 합작법인으로 추진하던 니켈 정제 공장 협업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중국의 그 화유 코발트하고 1조 2천억 규모 투자 계약한 거 역시 철회한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드랑 터키의 그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한다는 MOU를 파기했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그 전기차 캐즘도 캐즘인데 이 와중에 전체 시장의 파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그 파이 또한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에 국내 배터리 3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여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8.4% 기록해서 그 전에 2023년 23.1%에 비해서 급감을 해버렸고요. 그럼 앞에 말한 에코프로의 경우는 뭐 국내 배터리 3사는 무조건 국내 2차전지 소재만 쓰라는 법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리 유럽 현지 생산, 현지 공급이라고 해도 어쨌든 중국 업체들이랑 붙으면 가격에서는 K 2차전지 소재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덤핑으로 싸우는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방법 다른 거 없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미 지금 쌓아놓은 2차전지 광물 소재 이런 거 완전히 그냥 밀어내기로 왕창 그냥 덤핑 쳐서 처분하면서 그 돈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또 유럽이 요즘 전기차 시장 좀 괜찮다고 거기 기웃거리다가 잘못하면 이제 왕서방한테 또 치킨 게임 맞아가지고 그러다 돈 떨어지면 또 유상증자로 내몰린다. 그러면 이제 또 주주들만 개피 본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그 경제연구소에서 유리 기판으로 또 막 약을 팔면서 추천한 SKC,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 SKC의 유리기판 사업의 양산 인증을 올해 2025년 내에 완료할 것으로 보고, 양산도 아닌 양산 인증을, 그 다음에 현재 초기 고객 검증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의미 있는 매출 기여는 2026년 이전에는 어렵다고 보고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수익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뼈를 때립니다. 그 다음에 SKC의 동박 사업의 경우는 뭐 아무리 유럽이지만 그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점진적인 증설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공장의 경우는 올해 본격 가동 예정인데 이게 동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줄 걸로 본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마라고 씹으린 유리기판이니 동박이니 아직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SKC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너무 높다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앞에 언급한 대로 SKC가 첨단 패키징용 유리기판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한다면 향후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실행 리스크, 고객 채택 시점의 불확실성, 그리고 수익성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한 태도를 골드만삭스는 유지한다. 새로운 사업들이 2026년 이전에는 의미 있는 실적 기여를 못할 걸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현재 주가 수준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SKC 목표가 7만 원으로 후려쳤습니다. 야, 이거 오늘 1% 넘게 빠져서 지금 15만 4,200원인데 목표가 7만 원이면 여기서 또 반토막 넘게 깨지는 거고, 심지어 52주 신저가 8만 2천 원보다도 완전 지하실이네요. 그럼 어디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과연 골드만삭스가 맞는지 아니면 그 경제연구소가 맞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팜은 맥커리 증권에서 분석하는데 제목이 좀 설레네요. 바로 한국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 있는 바이오 제약으로의 전환 주도,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 실적의 경우는 미국 시장 판매 호조, 그리고 중국에서는 세노바메이트 승인 신청하면서 바로 라이센스 아웃, 그게 바로 기술료 210억이 들어온 덕분에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 그럼 올해는 어떠냐? 내부 신약 연구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고, 여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 중인 엑스코프리 매출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가속화를 기대한다. 그래서 나온 SK 바이오팜 목표가가 16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비중 확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한국 항공우주 리포트 또 하나가 오늘 나왔는데, 이번에는 JP모건에서 다소 보수적인 가이던스로 올해 순수 신규 수주를 약 1조 원대로 보고, 그리고 올해 2025년 매출 전망 6%, 영업이익은 7% 하향 조정을 한다. 그래서 목표가는 기존 7만 원에서 이번에 6만 3천 원으로 하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UBS가 4분기 한국 매출에서 면세점 매출 23% 감소, 이게 컸는데 반면에 데일리 뷰티 매출은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 및 강한 멀티브랜드 샵, 그리고 이커머스 매출 덕에 전년비 12% 증가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골치 아팠던 중국 시장에서 설화수랑 류호, 이 제품들의 매출 성장이 최근에 다시 가속화되고 있고, 대신에 지난 분기 중국 영업 손실에 포함된 추가 매장 폐점 비용 50억, 이거는 일단락이 뭐 됐다고 본대요. 그래서 나온 아모레퍼시픽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 자, K뷰티 얘기 나온 김에 APR에 대해서 노무라증권이 지난 분기 화장품 및 뷰티 디바이스 매출 성장률이 예상치 40%를 여유 있게 초과했다. 근데 올해도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미국 매출 50%가 아마존에서 나왔는데 올해는 자체 온라인몰, 그리고 틱톡 온라인 커머스 등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APR 목표가 9만 원, 그 다음에 투자 의견 매수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18일의 화요일인데 요즘 트럼프가 그 히토류에 눈독을 들인 가운데 내일 정부 일정이 마침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관 합동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이거 뉴스 플로우에 장식하기 좋은 재료죠. 이 보도자료 제목이 정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핵심 광물 투자 활성화 지원.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내일 또 이것도 있는데 하수도 재정 집행 관리 강화, 그리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지자체 설명회. 이거 증시에서 이제 수처리 테마죠. 그 다음에 오늘 밤 미국은 공휴일 겸 휴장이고요. 내일 밤의 경우도 큰 이슈는 없는 가운데 연준 임원들 연설 2명 있고, 그 다음에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이제 재료들, 연준 임원 연설 이런 데서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뭐 열려 있다, 이 정도가 나오면은 지금 안 그래도 기대를 많이 내려놓은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갑자기 또 화답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주 무슨 일이야.